도연이 중학생이던 시절, 그의 하루는 보통 아이들과 달랐습니다. 아침 6시 반이면 이미 동네 신문을 배달하고 있었고, 교복을 갈아입은 채 그대로 학교로 향했어요. 도시락 대신 들고 다니던 건 공장에서 나온 빵 2개와 물 한 병이었죠. 집에서는 아무도 도시락을 싸주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말했습니다. 내가 벌어먹을 줄도 모르면 굶어야지.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더 심해졌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근처 주유소에서 알바를 했고, 주말엔 공사장에서 자비를 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돈을 받을 때마다 꼬박꼬박 생활비 노트에 기입했죠. 이번 달엔 기름값이 많이 나왔으니 너도 조금 더 부담해야지. 도현은 한 번도 용돈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수능을 마친 겨울, 친구들은 다 함께 여행을 가고 졸업 파티도 준비했지만 그는 빵 공장 야간 근무를 택했습니다. 다음 학기 등록금과 입학금을 벌기 위해서였어요. 대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침엔 편의점, 점심엔 택배 상하차, 저녁엔 독서실 청소까지 하며 하루를 쪼개 살아야 했습니다. 성적은 자연히 따라가기 어려웠습니다.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다 보니 4년제 학사 과정은 8년에 걸쳐서야 끝을 맺었습니다. 졸업식 날, 도현은 꽃다발도 가족 사진도 없이 홀로 조용히 학사모를 벗었습니다. 그날도 집에선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살아온 도현이 세상을 떠난 지 1년. 시어머니의 유골함 앞에 무릎을 꿇은 건 딱 1년 만이었습니다. 혜원은 손끝으로 낡은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천천히 눌렀습니다. 임영웅의 사랑은 늘 도망가라는 노래가 납골당의 차가운 공기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임영웅의 노래 중 어머니가 제일 좋아했던 곡이에요. 생전에 하루에도 몇 번을 들으셨거든요. 그 말을 끝내자마자 혜원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낯선 번호에서 온 메시지가 화면을 밝혔습니다. 당신 남편은 40년 전 제가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납골당의 희미한 조명 아래 혜원은 메시지와 남편의 영정사진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의 눈동자에 담긴 슬픔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의 유골함과 남편의 사진이 나란히 놓인 모습이 갑자기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노래의 가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사랑은 늘 도망가. 정말로 사랑이 도망간 걸까요? 아니면 진실이 40년 동안 숨어 있었던 걸까요? 메시지 아래에는 전화번호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혜원은 망설임 없이 번호를 눌렀습니다. 2번의 신호음이 울리고 조용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가능하신가요? 저 납골당 근처입니다. 잠깐 뵙고 꼭 확인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혜원은 자신도 모르게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상황이 실감났습니다. 이게 정말 일어나고 있는 일일까요? 30분 후, 납골당 입구의 작은 벤치에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회색 점퍼에 단정한 셔츠, 목에는 늘어진 아이디 카드가 걸려 있었습니다. 공무원이었다던 남편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얼굴. 확실히 도현과 어딘가 닮아 있었습니다. 그보다 나이가 조금 더 들어 보였고 이마주름이 깊었습니다. 저 혜원입니다. 이도현 씨의 아내였고요. 남자는 눈을 질끈 감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성우라고 합니다. 40년 전 놀이공원에서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말에 혜원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렸다고요? 실종 아동 이야기는 뉴스에서나 들어봤지. 이렇게 직접 마주한 적은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 실종 아동이 자신의 남편일 수도 있다니.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어떻게 저희 남편을 알게 되셨어요? 어떻게 이곳까지 찾아오신 거죠?
이성호는 조심스레 작은 봉투를 꺼내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혜원은 봉투 속에서 꺼낸 낡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도연이에요? 사진 속에는 7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 하나가 회색 멜빵 바지를 입고 웃고 있었습니다. 낯설지 않았습니다. 분명 도연의 어린 시절을 본 적이 없는데 그 웃는 인매와 눈과 주름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실종 신고를 한 건 1985년 5월이었습니다. 놀이공원에서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화장실 앞에 기다리라고 했는데 나온이 없었어요. 1시간도 안 돼 안내방송을 했지만 결국 못 찾았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게 우리 아들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이름은 이도현. 생년월일은 1978년 8월 17일. 혜원은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날짜. 그건 도연의 주민등록 등본에 적힌 출생일과 완전히 같았습니다. 그건 저희 남편 생일과 똑같아요. 도연이도 78년생이에요. 이성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이름, 그 생일, 그 얼굴. 그러니까 제가 이 영정 사진을 보고 아무 말도 못하고 왔습니다. 그날 우연히 SNS에서 이 납골당 게시물을 봤습니다. 사진에 희미하게 저 사람 얼굴이 있었어요. 아내가 보자마자 당신 젊었을 때랑 판박이야라고 하더군요. 혜원은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근데요. 저희 시어머니는 그런 말씀을 한 적 없었어요. 아들이 입양됐다는 얘기도 실종됐다는 얘기도 전혀 없었어요. 그럴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를 보면 제 아들이 실종된 1년 후에 지금의 그 여자가 도연이를 입양이 아닌 출생신고로 등록했더라고요. 그게 가능한가요? 불법 서류 대행으로 가능한 시기가 있었죠. 가짜 남편 이름으로 마치 아이를 낳은 것처럼. 혜원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가족관계는 거짓이란 말인가요? 혜원은 잠시 자신이 알고 있던 도연의 모습들을 떠올렸습니다. 도연은 가끔 어린 시절 얘기를 할 때면 항상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말했었죠. 혹시 남편이 어릴 때 사고를 당한 적이 있나요? 이성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아셨죠? 도연 씨가 어릴 때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했어요. 그 후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이성호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실종 직후에 놀이공원 인근에서 아이 교통사고가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당시엔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때 이성호는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신뢰가 안 된다면 유전자 검사를 요청드려도 될까요? 당신과 도연 사이에 아이가 있다고 하셨죠. 그 아이와 제 DNA를 비교하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혜원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눈앞에 있는 이 남자. 그가 진짜 시아버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리를 쿵 하고 울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도연에게 했던 모든 행동들이 새롭게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벌어먹을 줄도 모르면 굶어야지.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거니까. 그 대가도 내가 치러야지. 그 모든 말이 자신의 친자식이 아니기에 가능했던 걸까요? 제 아들은 지금 대학생이에요. 조용하고 자기 할 일 잘하는 아이인데 그 아이에게 이런 얘기를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아이가 제 손자일지도 모릅니다. 그 아이만은 이제라도 가족을 찾게 해주세요. 혜원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이제 와서 도연은 돌아올 수 없지만 아들 재윤에겐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가 되면 연락드릴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혜원은 이제까지의 결혼 생활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도연은 항상 시어머니에게 순종적이었고 그녀의 무리한 요구도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엔 그저 효심이 깊다고만 생각했던 모습이 이제는 달리 보였습니다.
혹시 그건 효심이 아니라 유년 시절부터 자리 잡은 공포와 의존이었을까요?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그저 가족이라는 이름에 묶여 살아온 것은 아니었을까요? 혜원은 조용히 손에 쥔 사진을 내려다보며 낮게 중얼였어요. 도현 씨, 당신 정말 누군가의 잃어버린 아들이었어요? 녹음기 속 트로트가 멈춘 뒤에도 혜원의 귓가에는 그 노래가 계속 울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사랑은 늘 도망가. 그리고 진실도 40년 동안 도망쳐 있었던 거겠죠. 며칠 동안 혜원은 아무에게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자기 손으로 열어버린 판도라의 상자 앞에서 뭘 먼저 붙들어야 할지 몰랐어요. 남편이 실종 아동이었을지도 모른다. 지금까지의 시어머니는 아들을 훔쳐 키운 사람일지도 모른다. 그 모든 사실이 입안에서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 재윤이 퇴근하자마자 혜원은 거실 조명을 하나만 켠 채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재윤아, 엄마가 너한테 좀 뜬금없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왜? 무슨 일 있어? 응. 너희 아빠 말이야. 혹시 내가 어릴 때 할머니한테 이상한 말 들은 적 있어? 재윤은 잠깐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번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내 친구들이 놀러 왔을 때 할머니가 나보고 그랬어. 내가 젊었으면 저 중 하나 데려다가 우리 집 머슴 삼는 건데. 친구들 다 들었어. 혜원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 말 자신도 들은 적이 있었죠. 그땐 그냥 막말이라 여겼지만 지금 생각하니 진심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재윤아, 사실은 너희 아빠가 어릴 적 놀이공원에서 실종된 아이였을지도 모른대. 뭐라고? 오늘 어떤 분이 찾아오셨어. 이도현, 그러니까 내 아빠와 같은 생일을 가진 아이가 40년 전 실종됐다고 하셨는데 그 아이 아버지라고 하시더라고. 잠깐. 설마 그 사람이 아빠의 진짜 친아버지란 거야? 혜원은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진도 봤어. 너희 아빠랑 너무 닮았더라. 그리고 주민등록상 생일도 똑같고. 재윤은 소파 등받이에 몸을 깊이 기댔습니다. 그럼 할머니는? 확실하진 않아. 하지만 입양도 아니고 불법 서류를 통해 출생신고를 했다는 게 경찰 쪽 정보래. 재윤의 눈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그렇게 고생한 건가. 어릴 때부터 돈 벌어서 학교 다니고 할머니한테 한 번도 대든 적도 없고 늘 가만히 참기만 했어. 아빠는 진실을 몰랐을 거야. 마지막까지도 그분을 자기 엄마라고 믿고 떠났으니까. 조용한 거실 안에서 녹음기 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그날 혜원이 납골당에서 들려준 트로트. 이명웅의 사랑은 늘 도망가. 재윤은 그 노래가 끝나기도 전에 눈물을 닦았습니다. 유전자 검사. 하자. 해야 돼. 괜찮겠어? 엄마, 만약 아빠가 진짜 누군가의 잃어버린 아들이었다면 그 사람은 지금까지 얼마나 아팠겠어. 그리고 우리도 그걸 알아야 아빠를 제대로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 며칠 뒤 혜원은 도현의 진실을 마주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를 맞이한 건 수사과 소속의 중년 형사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실종 보고서와 함께 1985년 놀이공원 실종 사건 관련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형사는 조심스럽게 파일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당시 도현 씨는 사고를 당한 뒤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문제는 보호자로 등록된 사람이 그의 친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김철수라는 남성이 보호자 서명을 했고 1년 후 지금의 그 여자가 도현 씨를 자신의 아들로 출생신고했습니다. 혜원은 입술을 깨물며 묻습니다. 입양도 아니고 위조였다는 건가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당시에는 그런 편법이 가능했어요.
불법이긴 했지만 단속이 느슨했던 때였습니다. 그 순간 혜원의 머릿속엔 하나의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연이 말없이 책상 앞에서 서류를 쓸 때면 늘 심각한 얼굴이었고, 한 번은 출생증명서에 대해 묻자 그건 엄마가 알아서 처리했어. 난 잘 몰라라고 말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혜원과 재윤은 조용히 혈액 샘플을 제출했습니다. 검사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재윤과 이성우는 99.997% 유전적으로 일치하는 조손관계. 이도현 씨는 40년 전 실종아동 이도현과 동일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 혜원은 결과지를 내려놓고 남편이 남긴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그러고는 처음으로 도연의 입장에서 그 과거를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땐 기억이 잘 안 나. 그냥 처음부터 이 집에서 살았던 느낌이야. 학교 다닐 때부터 돈 벌었어. 엄마가 그러더라고. 학교는 왜 다니냐, 쓸데없이. 그땐 원래 다 그런 줄 알았지. 내가 돈 벌면 엄마가 옷 사고 화장품 사고. 근데 나도 잘 몰랐어. 그게 이상하다는 걸. 귀가 길 혜원은 도연이 대학 졸업 후 첫 직장에 취직했던 날을 생각했습니다. 그날 도연은 봉급 명세서를 들고 와 시어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걸 받아들고는 말했죠. 이 정도야? 내가 이런 데 취직했다고. 다른 데 알아봐. 이거론 우리 생활비도 안 나와. 그땐 그저 욕심 많고 까다로운 어머니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그건 모성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노후를 위한 투자였을 뿐이었습니다. 혜원은 녹음기를 다시 들었습니다. 이번엔 트로트 대신 도연이 병상에서 남긴 마지막 육성 메모를 재생했습니다. 혜원아, 나 많이 부족했지. 너 아니었으면 나 진짜 어떻게 살았을까 싶어. 미안하고 고맙고 또 미안해. 우리 재윤이 너무 잘 키웠다. 넌 내가 살아온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사람이야. 그 목소리에 혜원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의 진실은 이제야 드러났지만 그는 끝내 자신이 누구였는지도 모른 채 떠나야 했습니다. 당신 이름, 이도현. 그 이름 하나 지켜내느라 얼마나 버텼던 걸까. 창밖에 빗방울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그 소리는 남편의 잃어버린 시간만큼 길고 묵직했습니다. 도연의 유전자 검사 결과를 확인한 바로 다음 날, 이성호 씨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머니께 당신과 손자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병세가 좋지 않아 오래 기다리실 수 없어요. 실례가 안 된다면 오늘 저녁 가능하실까요? 혜원은 짧게 숨을 들이마시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당연히. 뵈야죠. 저녁 무렵 택시는 서울 외곽 고급 주택가의 한 단독주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정갈한 담장과 정원, 유리로 된 마당문. 혜원은 처음으로 본가라는 말이 낯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향기로운 한방차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가죽 소파 위에는 흰색 블라우스를 입은 노년의 여성이 앉아 있었고, 그 옆에 이성호 씨가 조심스레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죠. 어머니, 이분이 도연이 아내분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가 도연이 아들이에요. 재윤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아무 말도 없이 재윤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손을 뻗어 그의 뺨을 조심스레 쓰다듬었죠. 어쩜 이렇게 우리 도연이랑 똑같니? 그 말에 혜원의 눈이 번쩍 젖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너무 늦게 와서. 도연 씨, 그 사람. 그냥 좋은 사람이었어요. 조금 뒤 넓은 거실 한복판에서 세 사람은 도연의 과거를 찬찬히 나누었습니다. 혜원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 그러니까
지금은 그분이라 불러야겠죠. 그분은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꿈에 나타날 만큼 저를 괴롭히셨어요. 이성호 씨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제야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여자에게 어떤 일을 당했는지. 혜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들을 머슴처럼 학생 때부터 돈 벌게 하고 결혼 후에도 손자까지 끌어다 부려먹으려 했어요. 그 사람이 도현 씨가 진짜 자식이라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아니라고 믿고 싶어요. 그렇게까지 대할 순 없잖아요. 이곳 어머니는 수건으로 눈가를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런 세월을 보냈구나. 우리 아들이. 이성우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놀이공원 잃어버리고 그 이후로는 40년간 단서 하나 없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찾았는데 이렇게 말을 잇지 못하고 어깨를 떨었습니다. 그날 밤 재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지금도 그 여자 납골당에 모셔져 있지? 응. 옮기자. 아빠 거기 있을 사람 아니야. 혜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덤 앞에 서서 울지도 못했던 기억이 가슴 안에서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내 아빠는 한 번도 자기 무덤을 가질 수 없었네. 살아있을 때도 죽은 후에도. 그러니까 이제라도 진짜 가족 곁으로 보내드리자. 한편 도현의 과거를 역추적하던 이성호 씨는 놀라운 진실 하나를 전해왔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시 도현이를 데려온 건 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요. 그 여자의 남자친구였습니다. 놀랍게도 도현이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그 남자와 동거했더군요. 도현 씨가 말했었어요. 자기는 어릴 적 교통사고를 당했고 그 후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맞아요. 그 사고 경찰이 찾았답니다. 놀이공원 인근 도로에서 7살 아이가 치인 사건. 병원에선 보호자가 아니라면서도 지인의 아이라고 서류를 꾸며 치료했더군요. 혜원은 숨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그 여자가 데려간 아이가 남편뿐이었을까요? 형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같은 시기에 김 씨와 여자가 함께 병원에 데려간 또 다른 아이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정보는 전부 허위였고 이후 흔적이 없습니다. 여러 정황상 단순한 양육이 아니라 금전적 목적으로 아이를 데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며칠 후 도연의 유골은 조용히 옮겨졌습니다. 유골함을 품에 안은 채 걷던 혜원은 한 발자국마다 묵직한 감정을 땅에 내려놓는 것 같았습니다. 새로 마련된 봉안당에는 부드러운 조명 아래 꽃들이 가득했고 사진 한 장이 새로 올려졌습니다. 사진 속 도연은 예전보다 더 따뜻한 얼굴이었습니다. 아마도 혜원이 새로 고른 사진이었기 때문이겠죠. 그 앞에 진짜 어머니가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연아, 엄마가 너를 끝내 안아보지도 못했네. 그래도 알아줘. 우리 너 찾으려고 평생 살았단다. 그 말을 듣고서야 혜원은 처음으로 도현 씨, 잘 가요라는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토록 멀게만 느껴졌던 한마디가 마침내 입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그날 밤 혜원은 오랜만에 남편의 꿈을 꿨습니다. 도연은 말없이 웃고 있었고 그 옆에 진짜 부모님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조용히 혜원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뒤를 돌아서 걸어가던 뒷모습. 그게 이별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진짜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도연의 유골이 새로운 봉안당으로 옮겨진 뒤 혜원의 일상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아들 재윤이 자주 외출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은 할머니 댁에서 먹고 올게요. 이번 주말엔 큰아버지랑 도서관 같이 가기로 했어요. 혜원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이상했어요.
한편으로는 안도했고 한편으로는 멍했습니다. 이제야 아이가 진짜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온 것만 같았거든요. 늦게 찾게 된 본가를 자주 오가게 된 혜원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도연의 부모님이 얼마나 아들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그를 찾았는지를. 거실 한 구석에는 날짜별로 정리된 실종 신고 관련 서류들과 신문 스크랩, 그리고 각종 경찰 조사 기록들이 차곡차곡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은 흔적들이었죠. 도연의 아버지 이성우는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도 매주 실종 아동 관련 모임에 참석했고, 도연의 어머니는 아들이 좋아했던 빨간 장난감 자동차를 여전히 침대 옆에 두고 있었습니다. 우리 도연이가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두었구나. 이곳 어머니는 재윤의 손을 잡으며 자주 말했습니다. 내가 있어서 할머니가 정말 행복하단다. 재윤도 차츰 그 집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처음엔 어색해하던 아이가 이제는 주말마다 할아버지와 함께 낚시를 가기도 하고 할머니와 요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진짜 손자로 대접받았습니다. 돈을 벌어오길 바라거나 무언가를 요구하는 관계가 아닌 그저 그 자체로 소중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혜원이 잊지 못하는 건 이곳 어머니가 처음으로 재윤의 방을 꾸며주던 날이었습니다. 이미 대학생인 재윤에게 방을 새로 꾸민다는 건 어떻게 보면 우스운 일일 수도 있었지만 할머니는 4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일을 이제라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재윤의 좋아하는 색으로 벽지를 골랐고 책상과 침대도 새로 들였습니다. 우리 손자 방이니까 제일 좋은 걸로 해야지. 그 말에 재윤은 쑥스러워하면서도 기뻐했습니다. 이제야 그는 자기 자리를 찾은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저녁 본가 식탁엔 정갈한 반찬이 놓였습니다. 혜원이 직접 준비한 저녁이었죠. 재윤이 좋아하는 가지볶음, 이번에 찾게 된 아버님이 좋아하신다는 깻잎김치, 그리고 어머님 좋아하시는 동태전. 다 챙겨왔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정말 음식 솜씨가 대단하네요. 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혜원도 따뜻하게 웃으며 어머니, 앞으로 자주 찾아뵐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고 웃고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처음으로 이 가족이 편안하다고 느낄 수 있는 밤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본가 어머니의 병세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운 그녀는 재윤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우리 도현이를 한 번도 안아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멋진 손자를 안게 될 줄은 몰랐구나. 재윤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할머니는 약해진 손으로 재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도연이 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야 해. 그게 할머니 소원이야. 며칠 후 재윤은 친구에게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우리 아빠예요. 와, 진짜 잘생기셨다. 너랑 진짜 판박이다. 응, 그래서 더 자랑스럽게 말하고 싶었어. 이 사람 진짜 세상에서 제일 열심히 산 사람이거든. 친구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아빠 사진을 보여주는 거야? 재윤은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아빠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자랑하고 싶었어. 혜원은 더 이상 가짜 시어머니의 납골당은 들르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곳을 향하던 길에 멈춰 서서 차창을 올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죠. 이제 됐어요. 당신이 준 고통은 이젠 저희 가족이 품고 정리할게요. 시어머니가 남긴 상처들은 여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가짜 가족이 남긴 상처 위에 진짜 가족이 준 위로가 천천히 자리 잡아가고 있었으니까요. 밤이 되자 혜원은 다시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이번에는 임영웅의 노래 대신
조용필의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도연이 생전에 즐겨 들었던 노래였죠. 이 노래, 당신이 좋아했던 곡이에요. 처음엔 시끄럽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냥 당신 같아요. 이젠 이명웅의 노래가 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노래가 있어서 남편의 흔적을 꺼내 볼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오늘만큼은 정말 그랬습니다. 당신은 내게 별빛 같았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당신이 끝까지 우리를 지켜줬다는 걸. 재윤은 이제 종종 조부모님 댁에서 밤을 보내곤 했습니다. 온 가족이 도연의 이야기를 나누고 그가 남긴 빈자리를 서로의 온기로 채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혜원은 그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도연의 삶을 다시 읽어나갔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어떻게 견뎌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자신과 재윤에게 늘 다정했는지 그 비밀을 이제야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도연 씨, 이제 알았어요. 당신이 그토록 행복을 갈망했던 이유를. 당신은 이미 가족을 잃어본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소중했던 거군요. 혜원은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계절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